자,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신라의 전성기를 봤죠. 신라가 이제 한강 유역을 백제와 함께 차지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백제를 배신해서 신라가 한강 유역을 독차지하는 그런 모습을 봤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수당 전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지금 요 보시는 사진은 사실 영화 안시성의 한 장면입니다. 가운데 서 있는 배우가 이제 조인성 배우인데,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겠지만 뭐 나름대로 재미가 있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기회 되시면 우리가 다 같이 볼 수도 있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어쨌든 한번 이번 시간의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고구려가 수나라, 당나라를 맞아서 싸우는 뭐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수나라라는 나라가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처음 보는 나라이면 안 돼. 작년에 이제 세계사 할 때 배웠으니까. 근데 중국에 굉장히 큰 변화가 일게 되는 거예요. 원래 그동안 중국은 어땠어요? 남조 북조가 나눠져 있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북조 남조 나눠져 있었는데 이걸 수나라가 이제 완전히 통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수나라가 중국에 그동안 북조 남조 나눠져 있던 걸 완전히 통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나라의 어떤 중국 통일은 한반도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은 중국이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로 힘을 합칠 수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수나라로 통일이 됐으면 완전 다른 이야기죠. 중국의 모든 힘을 수나라를 중심으로 하나로 합칠 수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변화가 찾아올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또 하나의 배경은 뭐가 있냐면 어, 신라가 직전까지가 전성기였잖아요. 특히나 고구려 입장에서는 신라한테 한강유역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백제 입장에서는 또 배신을 당한 거고. 그러니까 신라가 꼴보기 좋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고구려도 그렇고 신라도 그렇고 백제도 그렇고 신라를 향해서 꾸준히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즉 쉽게 얘기하면 한반도에서 신라가 한강유역을 얻긴 했지만 그 뒤로는 계속 고구려와 백제의 공격을 감당해야만 됐던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중국이 수나라로 하나의 나라로 통일이 됐다는 거. 두 번째로는 신라가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전성기를 이뤄내긴 했지만 그 뒤로 고구려와 백제의 공격을 계속 당하고 있다는 거. 이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를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신라는 전성기라고는 하지만 고구려 백제의 공격을 계속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구석에 앉아서 계속 얻어맞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누군가한테 도움을 요청해야겠죠. 근데 지금 한반도에서 도움을 요청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신라는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거야? 수나라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수나라는 이걸 도와줄까 안 도와줄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수나라 입장에서도 고민이 될 거예요. 이 수나라가 이제 방금 중국을 통일했는데 신라를 도와준다고 하는 건 한반도의 어떤 싸움에 말려든다는 거거든. 그러면 수나라가 한반도의 싸움에 말려들 만한 자기들만의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반도 싸움에 굳이 끼어들 자기들만의 이유가 있어야 신라를 돕든가 하겠죠. 천천히 어떤 이유가 있을지 살펴봅시다.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신라는 수나라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구려가 문제예요. 왜냐면 고구려는 사실 수나라는 그런 게 있어요. 중국인들은 중국 땅덩이가 워낙 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거의 세계의 거의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중국이 중심에 거의 전부로 있고 주변에 몇 개의 작은 나라들이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중국을 통일하면 거의 천하를 통일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을 통일한 나라는 주변 나라로부터도 되게 위의 나라, 한 등급 높은 나라의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나라도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중국을 통일했기 때문에 천하를 통일한 거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알아서 수나라를 좀 대접해 주길 바라는 알아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조아리기를 바라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다 요구를 해요. 우리가 천하를 통일했으니까 너네 주변국들이 나한테 고개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어야 된다. 나를 황제의 나라로 대접을 해줘야 된다. 이걸 요구를 하는데 주변에 웬만한 나라들은 다 그냥 인정을 해요. 워낙 크니까. 근데 딱 한 나라가 인정을 안 해. 어디겠어요? 고구려예요. 고구려. 우리가 이 글 본 적 있죠.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을 거치면서 고구려는 한반도 중부지방에서 만주 지역에 이르는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게 되었다. 동북아시아의 강대국이 된 고구려는 스스로 천하의 중심이라는 자부심을 품게 되었다. 이 마인드를 못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고구려가 수나라가 아무리 천하를 통일했고 그래서 수나라가 우리 중국 전체를 통일했으니까 우린 너네보다 한 등급 높은 나라다. 우리나라한테 무릎을 꿇고 고개를 조아려라. 이렇게 요구를 해도 고구려는 뭔데? 니네 뭔데? 어쩌라고? 꺼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고구려도 알고 있거든. 고구려가 무시할 만한 나라는 당연히 아니죠. 아니지만 사실 고구려가 예전만 못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뭐 한강 유역도 빼앗기고 그렇지.
자존심은 살아있지만 예전에 광개토대왕 장수왕 시절의 고구려는 아니에요. 그리고 아무리 잘 나갔던 시절의 고구려라고 해도 중국을 전체를 통일한 수나라보다는 아무래도 규모나 이런 힘의 크기 면에서 작을 수밖에 없죠. 밀릴 수밖에 없지. 그럼 고구려는 자존심은 세우지만 그래도 이 수나라에 대응할 만한 어떤 전략을 세워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일단은 뭐 주변 나라랑 친하게 지내는 게 최고죠. 그래서 일단은 고구려는 수나라 북방 지역에 있는 북방 민족인 돌궐이라는 나라와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백제는 또 원래 왜 일본이랑 친하거든요. 그래서 고구려가 백제랑 친하게 지내고 또 왜와 친하게 지내는. 근데 이런 거 보면 참 대단하지 않아요? 고구려랑 백제는 사실 서로 한 번씩 원한 관계가 있는 사이잖아요. 예전에 이제 백제 근초고왕이 고구려 고구건왕을 죽였었고 또 거기에 대한 복수로 고구려 장수왕이 백제 계로왕을 죽였었고 이런 관계인데 근데도 어쨌든 그건 옛날 일이고 수나라를 대응하기 위해서 중국을 통일한 수나라를 대응하기 위해서 고구려가 중국의 북방민족인 돌궐 그다음에 자기들 남쪽에 있는 백제 그리고 더 멀리 있는 일본과 손을 잡는 거죠. 그러면 이제 딱 이 페이지를 보면 누가 누구랑 어떻게 친한 건지가 대충 보이시죠? 그죠? 그리고 수나라도 신라를 도와줄 명분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수나라 입장에선 고구려가 되게 자존심에 금을 가게 하는 나라야. 다른 나라들은 수나라가 이제 천하를 통일했고 나를 윗나라로 대접해라라고 했을 때 다른 나라들은 다 인정을 했단 말이야. 다 와서 인사드리고 아 축하드립니다. 통일을 하셨군요. 아, 황제의 나라이십니다. 다 인정을 했는데 고구려만 뻗대고 앉아가지고 너네 뭔데 꺼져 이 새끼들아 이걸로 나오고 있으니까 수나라는 반드시 고구려를 무릎을 꿇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주변 나라들한테 망신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수나라의 어떤 고구려에 대한 공격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신라가 수나라한테 도움을 요청했을 때 수나라는 신라를 도와줄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신라가 고구려가 저희 자꾸 때려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수나라가 내가 처리해 줄게 오빠가 지켜줄게 이게 되는 거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결국 친한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신라는 수나라한테 도와달라고 했었고 그리고 수나라는 고구려가 꼴보기 싫고 고구려는 수나라를 감당을 해야겠으니까 돌궐 백제 외와 이렇게 친하게 지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십자가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십자 외교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 지금 학습지에 보시면 누구랑 누구랑 친한 건지 한번 정리하라고 되어 있는데 정리 가능하시겠죠? 신라랑 수나라랑 친한 거고 그다음에 돌궐 고구려 백제 외 이렇게가 친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십자 외교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십자 외교가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고구려랑 수는 지금 분위기가 어때? 서로 썩 좋지 않죠. 수나라도 계속 시비를 거는 거예요. 고구려가 자기들을 인정을 안 해주니까 언젠간 한 번은 찍어 눌러줘야 돼. 그래서 찍어 눌러주기 위한 명분으로 너네 신라 괴롭히지 마라. 너네 신라 계속 괴롭히면 내가 니네 진짜 한따까리 한다. 계속 협박을 하는 거고 고구려도 와서 해봐. 와서 해봐 임마. 이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는 뭐 전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고구려 입장에 생각을 해보세요. 이 전쟁은 언젠가 반드시 해야 돼. 근데 상대는 중국을 통일한 수나라예요. 어마어마한 규모야. 아무리 고구려라도 수나라를 이렇게 상대하기는 조금 부담이 있죠. 너무 규모가 큰 나라니까. 그리고 고구려도 사실 예전에 광개토대왕 장수왕 시절에 그 고구려는 아니기는 해요. 그럼 고구려 입장에선 어차피 벌어질 전쟁인데 어차피 세워놓은 자존심이고 어차피 해야 되는 전쟁인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 작은 나라 입장에서 큰 나라를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선빵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전쟁도 그렇고 사람과 사람 간에 싸우면 안 되겠지만 이길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은 건 선빵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싸울 게 아니라면.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 실제 상황에서는 이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실제 상황에서 이러시면 경찰서 갑니다. 그러면 진짜 인생 쫑나는 거예요. 어쨌든 이건 국가와 국가 간의 문제니까 고구려가 수나라를 먼저 칩니다. 오, 그래서 왜냐면 사실 수나라 입장에서는 이걸 예상을 못했을 거예요. 누가 봐도 수나라가 규모가 훨씬 큰데 먼저 공격할 거라고 예상이나 했겠어요. 근데 고구려가 예상을 깨고 몰라 이러고 들이박는 거예요. 그리고 고구려가 이게 이제 그나마 승리를 할 수 있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방법이라고 고구려는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고구려가 수나라의 요소 지방을 먼저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나라는 그럼 반격을 해야겠죠. 그래서 수 문제 때 30만 군대를 동원해서 고구려를 공격했는데 이걸 실패해요. 고구려가 이걸 막아내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수 문제의 아들이었던 수양제가 한 번 더 공격을 시도하는데 이제 수양제는 생각을 해봐요. 자기 아버지 때 왜 실패했는가? 고구려 공격을 왜 실패했는가? 생각해 보니까 물량 부족이라고 생각해요. 수양제는 아버지가 실패한 이유가
병사와 물자가 부족해서라고 생각을 해서 압도적으로 많은 병력을 동원해요. 그래서 113만 군대를 동원합니다. 여기 지금 만자가 빠져 있네요. 이 113만 군대면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지금 우리나라 현역병이 60만 명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뭐 지금이니까 그렇다 치고 당시 기준으로 보면 더 어마어마한 군대인 게 수나라 때만 해도 중국 인구가 1억이 안 될 때예요. 근데 113만 대군이면 전투병력만 그렇거든요. 그럼 그 뒤에 여러 가지 뭐 의무병이나 아니면 밥해주는 취사병이나 여러 가지 부수병사들이 따라갈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군대가 가는 거예요. 이 113만 군대를 동원해서 고구려를 공격했는데 이것도 결국 실패해요. 요게 이제 또 실패하고 그래서 다시 30만 별동대, 별동대라고 하면 좀 운동 잘하고 좀 이런 애들, 좀 뛰어난 애들을 다시 따로 꾸려서 별동대를 파견을 해서 평양성을 한 번 더 공격합니다. 근데 이게 잘 되는가 했는데 이걸 또 을지문덕 장군이 그 유명한 을지문덕 장군이 그 유명한 살수대첩을 통해서 막아내게 되는 거죠. 기억나실 초등학교 때 배우지 않나요? 을지문덕. 어쨌든 을지문덕이 최종적으로 이것까지 막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도 수나라가 여러 차례 침입을 하긴 하는데 모두 실패해요. 여기 보시면 어때요? 실패, 실패, 그죠? 이것도 실패. 그래서 고구려에 대한 수나라의 공격은 성공한 적이 없어요. 주르륵 다 실패를 합니다. 어, 그래서 이제 몇 번 더 공격을 나가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수나라 국민들의 반발이 너무 심해져요. 그래서 내분 문제로 인해서 결국 수나라는 무너지게 되죠. 그러니까 고구려가 선빵 전략이 성공한 거죠. 그래서 수나라의 공격을 다 막아내고 오히려 수나라가 재뿔에 지쳐서 무너지게 만든 거예요. 대단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되게 많이 침략해 오죠. 요게 이제 수나라가 고구려를 공격했었던 루트인데 뭐 루트를 자세하게 우리가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많은 회차의 공격을 들어온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걸 다 막아낸 거예요. 어, 그래서 평양성을 지켜낸 거죠. 요게 이제 이건 뭐냐면 을지문덕이 이 당시에 살수대첩 당시에 수나라 병력을 이끄는 장군이 우중문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우중문한테 을지문덕이 보냈던 시예요. 그러니까 이게 을지문덕 전략의 일부인데 보시면 그대의 신기한 책략은 하늘의 이치를 다했고 오묘한 계산은 땅의 이치를 꿰뚫었도다. 그대 전쟁에 이겨서 이미 공이 높으니 만족함을 알고 그만두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진짜 묘한 거예요. 보시면 살수대첩은 청천강에서 있었던 건데 을지문덕이 우중문 장수를 맞이해서 계속 퇴각해요. 와, 이러면서 계속 퇴각을 해. 와, 이겼 졌다, 졌다 이러면서 계속 퇴각을 해. 평양성 코앞까지 와요. 코앞까지 오는데 우중문이 처음에는 막 좋다고 진격을 해 나가지. 그런데 평양성 코앞까지 와서 이 시를 이 을지문덕이 우중문한테 보내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은 그대의 신기한 책략은 하늘의 이치를 다했고 쭉 보면은 네가 다 이겼으니까 너 이길 만큼 이겼으니까 그만 돌아가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이 지금 너가 겁나 뛰어나고 네가 완전 다 이긴 전쟁이니까 이제 이만하면 만족하고 돌아가라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우중문도 멍청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우중문도 이 시를 받아들고 이거 망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 전략이구나 깨달아요. 너무 깊이 들어왔구나. 지금이라도 빨리 빠져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히려 이게 전략이었던 거죠. 그래서 을지문덕이 청천강에 물을 막아놓고 우중문이 여기를 퇴각해서 빠져나가기만을 기다려요. 왜냐면 이 우중문 생각에도 너무 깊이 들어온 거야. 그러면 이 정도로 깊이 들어왔으면 사실 전쟁은 본국에서 충분히 물자 보급을 해줘야 이길 수 있는 건데 이 정도면 물자 보급도 힘들어요. 그리고 자기들 병사도 지쳐 있고 더구나 여기가 다 진흙지대예요. 여기 통과하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거든요. 여긴 진흙지대고 여기는 산악지대란 말이야. 그러니까 수나라 병사들이 굉장히 고생해서 여기를 넘어온 거예요. 그럼 얼마나 지쳐 있겠어. 그래서 우중문이 이거 내가 실수한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얼른 퇴각하려고 하는데 그때 사실 을지문덕이 청천강에 물을 막아놨었어요. 물을 막아놓고 이제 우중문이 강을 건너서 퇴각하려고 할 때 그때 물을 푸는 거야. 그러면 수나라 병사들이 다 이제 물에 수장될 수밖에 없는 거죠. 수나라 병사들이 물에 수장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거고. 그래서 우중문 병사들은 30만 명 중에 거의 제가 기억하기로 7천 명 정도만 살아 돌아가요. 그러니까 거의 다 뭐 다 죽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을지문덕이 살수대첩에서 큰 승리를 거두면서 수나라는 이제 고구려에 대한 공격을 완전히 실패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수나라는 결국 아까 봤던 것처럼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수나라 이후에 중국에 다시 들어선 나라가 당나라예요. 당나라가 중국을 다시 통일하게 되고요.
당나라를 건국했던 사람은 당고조 이연이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작년에 배웠던 인물이죠. 근데 그때는 고구려랑 친하게 지내요. 왜냐면 고구려도 수나라랑 전쟁을 너무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지쳐 있는 상황이라서 당나라를 먼저 공격할 수가 없고 또 굳이 공격할 이유도 없고요. 당나라도 규모가 큰 나라인데. 그리고 당나라도 수나라가 섣부르게 고구려를 공격했다가 어떻게 됐는지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한테 조심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당나라 건국 초기에는 당나라도 고구려를 섣부르게 건드리지 않고 고구려도 당나라를 건드리지 않는 평화 시기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어, 근데 언제부터 분위기가 바뀌냐면 당태종이 즉위하고 나서 분위기가 바뀌어요. 당태종은 당 고조의 아들인데 이 사람은 성격이 아주 강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뭔가 우물쭈물하는 게 없고 아주 강력한 강단이 있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로 당태종입니다. 아주 단호하게 생겼죠. 근데 이 인물이 등장하고 나서 분위기가 급변하기 시작해요. 어, 고구려는 당태종이 어떤 인물인지를 이미 파악해 놓고 있어요. 굉장히 강렬한 인물이고 또 당태종이 고구려에 대해서 언제 한 번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고구려가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고구려가 천리장성이라는 성을 쌓아서 당나라의 침략에 대비하게 되죠. 그게 이 성인데 그러니까 이제 당나라가 공격을 들어오면 100%이 방향으로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막는 대책으로 천리장성을 이렇게 쌓았던 거죠. 근데 이 천리장성에서 의외의 변수가 나타나요. 이 천리장성 이 공사 감독을 맡고 있던 사람 중에 연개소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당태종이랑 비슷한 사람이에요. 당나라한테 우물쭈물거릴 게 아니라 어차피 언제 한 판 할 거라면 제대로 준비해서 한 판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당태종도 고구려의 강경한 입장이고 연개소문도 당나라의 강경한 입장인데 그러니까 서로 언제 한번 싸울 거라면 제대로 한번 싸우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연개 소문이 이 천리장성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자기 세력을 키워요. 자기 세력을 키우고 모아서 어 그때 왕이었던 영양왕을 몰아내고 보장왕을 자기가 세워서 자기가 스스로 대망리지라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는 정변을 일으켜요. 그래서 연개 소문이 고구려의 권력을 장악하게 된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연개 소문은 당의 강경한 입장이고 당태종도 고구려한테 언젠가 한 판은 싸워야 된다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두 나라의 분위기가 완전 더 이제 차가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조만간 전쟁이 터질 것 같은 분위기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태종이 연개 소문의 이 정변 있죠. 이건 신하로서 충성스럽지 못한 일이다. 이걸 우리가 심판하겠다. 이런 명분을 가지고 이번에는 당나라 쪽에서 먼저 공격을 해옵니다. 그래서 당태종이 이 정변을 구실로 고구려를 침공해 옵니다. 그래서 쭉 침공해 오는데 이걸 이제 안시성 싸움으로 막아내게 되는 거예요. 어, 요거 지도를 한번 보시면 될 텐데 천리장성이 제 역할을 한 거죠. 근데 당태종도 되게 잘 싸워서 공격을 이런 방향으로 들어와요. 근데 천리장성에서 막는 거죠. 근데 요 성들을 다 이제 함락을 시켜야 돼요. 천리장성이라고 하는 게 기존에 있는 성들을 다 연결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신성, 현도성, 계무성 뭐 다 근데 당태종도 잘 싸워서 이 성들을 다 함락을 해요. 다 함락을 하는데 마지막 안시성에서 막힌 거예요. 당태종도 안시성에서 막히게 됐는데 당태종은 판단을 빠르게 해요. 지금 너무 깊숙이 들어왔고 그리고 이 지역이 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진흙질이기 때문에 빨리 빠져나가지 않으면 안시성을 빠르게 함락하거나 아니면 함락이 오래 걸리면 차라리 그만두고 돌아가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해서 안시성 공격이 길어지니까 그냥 퇴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태종은 좀 두뇌 회전이 빨랐던 사람이었던 거죠. 어쨌든 고구려 입장에서는 당나라를 막아내는 것도 성공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 막아낼 수 있었을까요? 분명히 수나라든 당나라든 중국을 통일한 나라기 때문에 국가 규모가 훨씬 크거든요. 그러니까 고구려 입장에선 굉장히 힘든 전쟁을 한 거예요. 근데도 자존심을 지키고 다 막아낸 거죠. 이렇게 막아낼 수 있었다는 건 기본적으로 당나라를 막아내는 혹은 수나라를 막아내는 고구려의 군사력이나 준비가 잘 돼 있었다는 거겠죠. 어떻게 준비가 된 거냐면 일단 첫 번째 원인은 고구려의 산성에 있어요. 고구려의 산성을 보면 이렇게 방어하기 되게 잘 돼 있어요. 특히나 고구려는 건국 초기 때부터 산간 지역에 있었던 나라기 때문에 산을 이용하는 그러니까 전쟁에 있어서 산을 이용하는 방법을 잘 알아요. 산성을 지을 때도 이런 식으로 짓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고구려를 공격하는 병사들은 무조건 지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등산을 한 상태에서 등산을 하면 힘들잖아. 근데 또 거기 있는 산들은 다 높아요. 우리가 동네에서 보는 뭐 이게 계양산 이런 산이 아니야. 천몇 미터 하는 산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높은 산들을 올라와서 지쳐 있는 상태에서 전쟁을 해야 돼요. 이걸 10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군들이 이렇게 들어오면 이 주변에서 이렇게 공격을 해서 막을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걸 옹성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칠하는 걸 세워서 또 이제 올라오고 있는 병사들을 다 공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고구려의 산성에 곳곳에 방어 기구를 마련함으로써 또 산성을 잘 방어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마무사라고 해서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기록화인데 잘 보시면 사람뿐만이 아니라 말도 갑옷을 입고 있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사람과 말 모두가 철갑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고구려 병사는 그 병사의 얼굴을 정확하게 쏘지 않는 이상 죽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 그림으로 보니까 좀 더 잘 보이죠. 이게 왜 가능하냐면 예전에 아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만주 지역 있죠. 고구려가 차지한 만주 지역은 철광석이 정말 많은 땅이에요. 지금도 많고. 그리고 고구려는 기본적으로 중국이랑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되게 철을 다루는 기술을 빠르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을 다루는 기술이 뛰어나지. 철을 다루는 기술이 뛰어난데 철광석이 그러니까 원료가 많기도 해요. 그러니까 철을 정말 잘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철을 다 이렇게 완전히 철로 무장한 개마무사라는 부대를 운영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이 개마무사가 고구려가 다른 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특수부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강력한 철기 문화로 다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수나라랑 당나라를 이렇게 모두 막아낸 게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보시면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고 중국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수구 당인 거 아니겠어요? 그럼 만약에 수나라 당나라가 고구려를 공격했어요. 근데 고구려가 못 막았어. 그럼 그 다음 단계는 고구려 무너뜨리고 백제 신라로 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백제 신라 입장에서는 고맙게도 고구려가 자기들 대신에 수나라 당나라를 막아준 꼴이 된 거예요. 즉 고구려가 이제 중국의 어떤 거대한 공격을 막아내서 중국의 거대한 공격으로부터 한반도 전체를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걸 보통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 고구려가 한반도 전체에 방파제 역할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걸 기억하시면 되는 거야. 고구려가 수나라 당나라를 막음으로써 중국의 공격으로부터 한반도 전체를 지켜냈다. 요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 막아내긴 했는데 그럼 고구려는 어떻게 했어요? 기본적으로 지칠 수밖에 없죠. 너무 힘들단 말이야. 왜냐면 고구려가 막아내는데 성공은 했다고 하지만 어쨌든 전쟁을 치른 건데 그것도 저 거대한 나라에 저 큰 규모의 전쟁을 몇 번이나 치러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지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고구려도 이렇게 수나라 당나라를 막아내는 힘든 전쟁을 치르면서 지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도 함께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중국으로부터 한반도 전체를 지켜냈다. 어떻게 됐는가? 고구려가 너무 지쳤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